꼬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번 주 탑3. 김성환 평론가, 장혜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 손 들어준 법원.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청구했던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내란죄 수사권 그리고 서부지법의 관할 법원의 적합성 이런 것 좀 다투어 보려고 중앙지법에다가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어제 오후 5시쯤 시작한 게 7시쯤 끝났는데 네. 결국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김성환 평론가. 네, 뭐 원래 다 예상했던 건데 계속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시비를 계속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합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그걸 불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해 왔었는데 그런 논리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할권이 없다. 그리고 수사권 없는 수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두 논리가 다 깨져버렸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뭐 석동원 변호사도 이거 받아들인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 체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공수처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래서 구속적 부심을 또 신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청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것도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원래 구속기한이 20일이기 때문에 열흘은 공수처, 열흘은 검찰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기소하는 이런 이제 일정을 갖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다시 또 그때부터 그 기한이 멈추게 되는 네. 거예요. 열흘이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또 시간이 또 더 지연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로써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서부지법으로 한다고요.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으니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내심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적부심 기각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청구하느냐 서부지법에 청구하느냐 논란은 해소됐다고 공수처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체포 적부심에서 중앙지법이 기각 판정을 내렸으니 사회적 논란이나 정치적 혼란이 더 나오지 않도록 구속영장을 전공법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영장이 만약 발부됐을 때 또 영장에 대한 적격 심사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할 명분이 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다시 한번 중앙지검 측에 영장과 관련된 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필요한 혼선이나 갈등 과정을 줄이는 결정을 공수처 측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저와 또 보수 진영 여권의 많은 정치인 법조인들은 공수처 신청하고 발부한 영장이나 체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주장하고 네.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는 것이 추후 재판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은 당연히 네. 변호인단이 전략을 세울 부분입니다만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변호인단이나 변호인단의 공보 담당이 네. 좀 체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리해서 알려서 국민들 사이에 이게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그러한 조치나 노력 등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지금 네.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얘기 중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대목이 네.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서부지법 아니라 중앙지법에 하면은 나중에 영장이 발부돼도 굉장히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시간 끌기도 하지 못할 테고. 그건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피의자가 집에 틀어박혀서 사설 경호원들 써가지고 가로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계속 뭔가를 주장을 해요. 네. 이거 불법이야.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주장하는 걸 다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피의자들의 욕을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을 하는 거는 법관이잖아요. 헌법에도 법관이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법관의 판단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번에 적부심을 통해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시 또 피의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미 법원은 판단한 겁니까? 한 겁니다. 네. 세 차례나 판단을 했어요. 근데 피의자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른바 법원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원래부터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구속영장도 거기에 청구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번에 체포적부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네.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적절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굳이 또 피해가지고 서부지법에 낼 수 있는 걸 중앙지법으로 다시 갖고 와요.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현재 그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 중입니다. 이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까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저희가 지금 체포영장 발부나 체포 적격 심사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히거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왕왕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여러 전략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에 적법 권한이 없다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1심 재판에서도 여전히 다투게 될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차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수의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장에 가서 이제 피고인 신문이나 변론 등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그게 법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형사사법제도 바뀌면서 검찰 과정에서 진술한 것도 이 재판장에서 동의 안 하면 어차피 증거 신문 능력이 그렇죠. 다 이제 네. 인정을 못 받아서 실질적인 진술이나 신문은 재판 과정에서 시행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선명하게 이어가면서 방어권은 재판에 가게 됐을 경우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에 대한 전략은 변호인단이 정하는 것이지만 국민들이나 또 여러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언론들 가운데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일방의 진술만이 사실처럼 보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미 밝힌 입장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무엇이다. 공수처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이나 언론에게라도 알 수 있게끔 네. 좀 정리 네. 국민 차원의 방어권을 행사해 주는 것은 변호인단이 한번 고려해보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 공개 변론 과정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좀 최근에 2명 눈에 띄는 변호 인사들이 합류했는데 좀 어떤 인물인지 김성환 평론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조대현 전 대법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 최고법원 재판관을 지냈던 그렇죠. 인물이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그 일종의 그러니까 변호인으로 보강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일반적으로 수임료가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수임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진보 진영에 굉장히 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도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을 네. 지내기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목을 받는 것 네. 같고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결혼할 때 주례를 봐줬을 정도로 네. 인연이 좀 깊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또 검찰총장 출신 변호인이라고 하면 그 위세부터 사실 좀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러 고심 끝에 또 윤 대통령 주변의 변호인들이 처음에는 사실 변호인단 꾸리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새로 변호인단을 추가해가면서 변호인단을 좀 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법률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 투쟁하고 시위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법률적으로 법조인들도 납득이 갈 만한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요? 좀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는 광폭
이 변호인단을 지금 구성한 거니까. 아니 그러면은 진보는 관대하고 보수는 뭐 야박하게 엄격하게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뭐 적용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다고 좀 해석하고 싶어요. 일단 조대현 전 대법관 그리고 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사실 좀 진보 진영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분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장책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는 조대현 전 대법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점이 있고 그렇죠. 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그렇죠. 네, 이제 대법관이 되었기 때문에 진보 인사로 분류가 되겠죠.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 심판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여부인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당시에 그 노 전 대통령 측을 변호한 경험이 있기 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등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원로이자 거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문제가 단순히 보수 진영의 문제만은 아니다. 상식적이고 이 법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춘 원로들도 변호를 해준다라는 네. 걸 국민들께 알려주는 정치적 상징적 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사법적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네.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나 국민 여론이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의 정치 지형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네. 끼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분의 합류가 최근에 호의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아주 무관하지는 또 않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해석하시는군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정치인으로서 탄핵 심판 이후에도 신분과 무관하게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낼 수 네. 있고 정치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영역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정무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두루두루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핵심 쟁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변론서를 놓고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지금 말이 좀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을 1호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포고령 1호에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지 의문을 본인이 이제 잘못 뺏겨서 이걸 썼다고 이제 말하자면 그 양측의 주장이 조금 다른 건데 이 부분은 뭐 지금 논란이 좀 앞으로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굉장히 비싼 변호사들 쓴다고 하시는데 법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률 대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스스로 대국민 담화에서도 밝혔고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도 국민들한테 밝힌 바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위중한 엄중한 결정을 스스로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에 포고령 베껴가지고 온 거 그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뭐 오탈자 그 바로 잡는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대통령이 확인을 못하고 그걸 김 전 장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그 어찌 보면 좀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은 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 잘못됐다는 베꼈다는 말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잘못된 네.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더더욱 그런 거는요. 과거에 그러면 베꼈다고 하면 과거 포고령하고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과거 포고령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베낍니까? 베껴도 베껴가지고 점수를 맞을 정도면은 베낀 흔적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베낀 흔적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정치활동 금지한다 이렇게 했지 이번처럼 국회, 의회 이런 것들까지 콕 집어가지고 정치활동 못하도록 금지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의사 처단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포고령에도 들어간 바가 없는 문구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장채고 반론 있으세요? 뭐 이 부분이 아마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은 네.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각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와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만약 재판장에서 만나게 되거나 뭐 서로의 입장을 발표하게 될 때 이게 아마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지금의 현재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대립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만 뭐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그 두 분이 서로에게 뭐 책임을 전가하고 막 그럴 정도의 뭐 어떤 신뢰가 바닥난 사이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서 재판정에서 어쨌든 1호 증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 현재 본론 기일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히고 있잖아요.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3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정당 지지율 역전입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표결 이후에 직후에 직후죠. 직후에 이제 2배 가까이 벌어졌던 여야 정당의 지지율이 다시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자,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조사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이 39%, 민주당 36%. 추세가 뚜렷합니다. 한번 이 소개해 주시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단 조사 기호는 말씀을 좀 이따 해주시겠죠? 네. 예,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 MBC 전국 지표조사고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 조사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포인트가 앞선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가 한국 갤럽 조사인데요. 이거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조사가 사흘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숫자상으로는 더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여론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하는 게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볼 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조사 기간 안에 특히 갤럽 조사의 경우에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잖아요. 결국은 이제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5일이 중간에 껴있는 조사 기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수와 진보가 상당히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보수가 더 훨씬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고요. 이제 진보층의 72%가 민주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중도층은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7%, 무당층이 2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9%포인트가 높기는 하지만 보수층은 이전에 한창 지지율이 그렇게 한 11월 넷째 주, 셋째 주 정도까지 탄핵 전까지, 계엄 전까지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보수층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보수층이 한 50%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했었어요. 근데 그 보수층에서 79%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대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사 기호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MBS 조사 기호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3일에서 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해주셔서 1000명 고맙습니다.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10년 하다 보면 제작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일단 이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이 갤럽과 MBS도 고발할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특히 ARS 기관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여론조사 기관 고발하겠다. 부실한 여론조사였다 이거죠. 언론사 고발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 ARS 중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리얼미터라든가 또 전화 면접으로 이 전통이 있는 갤럽, MBS 등에서도 비슷한 추세로 이 여권의 지지율 상승이 있자 여론조사 고발한다는 이야기 쏙 들어왔어요. 제 말은
보수에서도 여론조사 낮게 나오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 안 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왕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국민 여론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어느 상황에 따라 어느 진영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 말씀을 꼭 좀 정치권에게 제가 지금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 네. 객관적으로 정치권에게 좀 드리고 싶은 충고라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이게 보수의 결집이든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여전히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면 정권 교체가 더 높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거든요. 이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인물 특이성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국민들이 이 여권 전체에 대한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수사나 이런 거 보면서 보수가 결집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축은 그래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안이 이재명 대표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강력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정서가 갤럽 조사나 MBS 조사를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보수 지지층이 많이 결집했어도 정권 네. 유지나 재창출보다 높은데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낮은 기현상을 불러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막 들먹일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거든요. 탄핵도 가결이 되었고 어쨌든 체포가 되었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그럼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으로 네. 쏠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대안 없다 이재명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저는 이 골든크로스의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되고 더 상승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 최고의 말씀대로 민주당의 이제 거친 좀 플레이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의 탄핵 같이 이제 줄탄핵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중도층이 결국은 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결국 지금 이렇게 여야 지지율의 격차가 역전되는 그 현상이 벌어진 가장 주 원인이다라는 그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분석은 다 다르니까요. 여론조사는 숫자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정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숫자를 해석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방금 전에 그 장전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윤 대통령 잊고 싶어요. 국민들도 잊고 싶으니까요. 빨리 그냥 구속돼서 그냥 윤 대통령 사법 절차대로 너무 재판받고 그냥 헌법재판소 하면 강제 좋겠어요. 체포까지 돼서 오늘 영장 그러니까 친다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좀 조심스러워야 할 발언을 하셨는데 한겨울에 벚꽃 폈다고 얘기하면은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40% 넘는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한 3주도 더 된 여론조사거든요. 아니 이번 주 여론조사에도 46% 나온 게 있어요. 46%는 사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어찌 그냥 보면. 데이터는 데이터니까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주도 더 전에 40%가 이미 넘었다고 나온 여론조사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여론조사고요. 또 계속 추이를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었고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쑥 들어가는 뭐 이런 방식이어서 그 데이터 숫자도 믿기 어려웠다. 네, 잠시만요. 이 40% 여론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 여론 평판 여론조사에 의뢰해서 한 조사였고요. 이전에 아시아투데이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조사라고 말씀하신 거였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네. 개요를 지금 좀 이따가 찾아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 여론사는. 그래서 그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걸 지금에 와서 대입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여론조사 수치나 조사의 어떤 신뢰성의 측면에서 엄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해서 근데 그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거고요. 여심위에 등록한 저도 그렇죠. 열심히 조사. 이따가 예. 몇 초만 주십시오. 말씀 끝나시고.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여론조사에 아니, 대해서. 뭐 그렇게 하다 네. 보면 네. 그 얘기는 굉장히 네, 많은 네. 얘기가 되고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네. 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반박하시고요. 윤 대통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할 때 그 보수의 음모론, 뭐 통치,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악마와 희생자 되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이 사실 계엄령 선포를 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요새화한 다음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희생자야 이렇게 해서 희생자가 된 것처럼 한 측면이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뭐 오늘 보도가 또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칼이나 총을 쏘서라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K1 소총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노출될 수 있도록. 보수층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네. 결집하는 현상이 저는 나타났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최고 시간 드릴게요. 네, 저는 여조 짧게 이야기하면 짧게. 말씀하신 게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네. 의뢰한 건데 네. 지난주에 40% 이번 네. 주에 46%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처음 40% 나왔을 때 시시비비가 있자 네. 이번 주 조사에서는 문항은 아예 다 빼고 네. 대통령 지지 여부, 정당 지지 여부, 네. 이념 성향 세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네. 이 문항 세 가지로는 뭐 편향적이고 말고 할 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기간마다 수치나 뭐 보수 진보의 표심 여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부의 공식 기구인 여심위에 등록된 조사는 그 자체로 추세를 인정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여론조사 40%짜리 그 얘기는요. 지난 3일과 4일 한국 여론평판조사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LS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노래 들을 시간 전혀 없었어요. 자, 오늘 2부 이 시간 건전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지양 약사와 더불어서 똑똑한 영양제 선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